자석은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요. 쇠못 하나를 밤새 중력을 거슬러 붙여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이 녀석은 건전지 하나 쓰지 않고 연료도 태우지 않고 그 어떤 화학 반응도 없이 어제와 똑같은 힘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단 몇 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너지와 일에 대해 배운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무언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들고 그 에너지는 소모되어야 하니까요. 이건 물리학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누구나 아는 이 상식을 자석은 그냥 아주 뻔뻔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으면서 이 힘은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 걸까요?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어느 지점까지만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넘어서면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조차 아직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고 아주 쿨하게 인정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고 싶은 곳이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석이 어디서 힘을 얻느냐에 대한 겁니다. 자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자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자기장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자기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측정도 가능하고 아주 정밀한 기하학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진짜 물리량이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장 때문이라는 이 설명은 공이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라는 말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현상에 이름표 하나를 붙여주었을 뿐 정작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자석을 이해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럴듯한 이름 하나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가려버리죠. 그러니 조금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려면 우리는 전자라는 아주 작은 세계로 쑥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전자에는 스핀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설명들의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스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스핀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전자가 스스로 회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는 처음 30초 정도만 이해하기 좋을 뿐이고 그 후부터는 오히려 진짜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방해물이 되어버립니다. 물리학자들조차 처음엔 회전이라는 단어를 빌려 쓰다가 나중엔 그렇게 가르친 걸 민망해할 정도니까요. 스핀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회전도 아니고요. 그건 전자의 질량이나 전하량처럼 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전자가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전자 그 자체의 존재 방식인 거죠. 외부에서 팽이처럼 돌려주는 힘도 없고 그 뒤에 숨겨진 기계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주에 처음 나타난 그 순간부터 이 스핀이라는 값을 자기 몸 안에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스핀이 진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물건들을 실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힘을 말이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도 않고 일상에서 비슷한 걸 찾아보려야 찾을 수도 없는 이 기묘한 양자 세계의 성질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현실 세계에서는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물리 효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전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무에도, 물에도, 여러분 손 안에도요. 그렇다면 왜 세상 모든 물건이 자석이 아닌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 그러니까 나무 책상이나 플라스틱 컵 같은 것들 속의 전자들은
저마다 완전히 제각각인 방향을 가리키는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녀석은 위로, 어떤 녀석은 아래로, 또 어떤 녀석은 엉뚱한 대각선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중구난방이다 보니 다 합치면 서로가 서로의 힘을 갉아먹어서 평균이 0이 되어버립니다. 알짜 자기장이 0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자석에 붙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철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리학자들이 3D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방에 사는 전자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척 같은 방향으로 스핀을 나란히 맞춥니다. 외부에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줄을 서는 상태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을 때보다 에너지를 훨씬 덜 쓰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웅덩이로 모여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자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가장 에너지가 낮은 편안한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에 아주 멋진 이름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강자성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강자성을 예측하는 수학 방정식들은 물리학의 그 어떤 분야도 쉽게 넘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고 실제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어떤 현상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걸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자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붙였고 방정식으로 예측까지 해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아주 무섭도록 깊어질 겁니다. 일단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아직 자석이 되지 않은 평범한 철덩어리 속에서는 전자스핀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철덩어리 속을 아주 현미경처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기들끼리 스핀 방향을 완벽하게 통일한 아주 작은 동네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작은 동네들을 자구,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라고 부르죠. 이름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할 그림은 이겁니다. 동네 안에서는 모두가 완벽하게 줄을 맞춰 서 있지만 옆 동네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수많은 작은 마을들. A 동네는 북쪽을, B 동네는 남쪽을, C 동네는 동쪽을 보고 있는 시기죠. 이걸 우리나라에 빗대어 볼까요? 각 지역마다 자기들만의 완벽한 사투리를 쓰는 수많은 마을로 쪼개진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경상도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말이 아주 잘 통하지만 옆에 있는 전라도 마을이나 충청도 마을 사람들의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저 시끄럽고 알아들을 수 없는 웅성거림만 될 뿐이겠죠. 철덩어리도 똑같습니다. 동네마다 가리키는 방향이 싹 다르다 보니 서로의 힘을 갉아먹어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커다란 철덩어리 전체로 보면 아무런 자기장도 뿜어내지 않는 평범한 고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평범한 철덩어리에 강력한 자석을 쓱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이때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은 원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에서 다가온 자석의 방향과 똑같은 쪽을 가리키던 동네의 영토가 맹렬하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던 동네들은 영토를 뺏기며 점점 쪼그라들죠. 마치 한 나라가 주변 이웃을 하나씩 흡수하며 국경선을 쭉쭉 밀어붙이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다 자석을 다시 멀리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물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어수선했던 상태로 슬금슬금 돌아가 버립니다. 빼앗겼던 경계선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물질을 자기적으로 부드러운 물질, 즉 연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아주 순수한 철 같은 녀석들이죠. 자석에 철석 달라붙기는 하지만 자석을 떼면 스스로는 자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은 한 번 점령당한 그 새로운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원래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녀석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영구 자석입니다. 네오디뮴 합금이나 탄소가 섞인 강철 혹은 특수한 산화철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독한 녀석들이죠. 이해되시죠? 공구함에 굴러다니는 쇠못과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의 차이는 원자 하나하나가 달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내부의 경계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얼마나 쉬운가 혹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동네 구역들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여러분이 밖에서 들이댄 자석의 자기장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 맞춰진 질서를 꿋꿋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힘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만 쓰고 싶어하는 물질 내부의 그 은밀한 선호도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긴 이야기의 맨 처음에 진짜로 던지고 싶었던 그 핵심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도대체 자석이 물건을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건전지도 안 쓰고 화학 반응도 없고 심지어 닳지도 않는데 대체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석은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석은 이미 에너지를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전자들이 나란히 줄을 선 그 기가 막힌 구조 속에 완벽하게 통일된 동네들의 기하학적 형태 속에 그리고 이 놀라운 질서가 주변 공간으로 뿜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자기장 속에 에너지를 가득 머금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높은 언덕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커다란 바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바위는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안에 무슨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죠. 하지만 바위는 바닥을 기준으로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그 위치 하나만으로 엄청난 위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 살짝 밀어서 바위가 와르르 굴러떨어질 때 그 갇혀있던 에너지가 맹렬한 움직임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디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언덕과 바위라는 그 시스템의 공간적 구조 속에 이미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에너지도 이 언덕 위의 바위와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석과 그 근처에 있는 철붙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 바로 그 자기장 속에 에너지가 팽팽하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쇠붙이가 자석 근처로 쓱 다가오면 그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공간이 스스로 형태를 재조립하면서 팽팽하게 갇혀있던 에너지가 힘으로 그리고 움직임으로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쇠못을 붙들고 있어도 자석이 지치지 않는 이유는 자석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 바위가 가만히 놓여 있을 때 아무 힘도 소모하지 않는 것처럼요. 자기장은 진짜로 물리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저 못 하나를 붙들고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새로 꺼내 쓰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미 도달한 낮은 에너지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석도 사실은 서서히 닳습니다. 단지 그 속도가 너무나 느려서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눈치챌 수 없을 뿐이죠. 자석이 쇠붙이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그 완벽했던 경계선의 줄이 아주 미세하게 흐트러집니다. 열도 스핀들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이죠. 실제로 철을 섭씨 770도까지 펄펄 끓게 가열하면 철은 강자성이라는 이 마법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뜨거운 열에 의한 요동침이 그 예쁘게 줄 서 있던 전자들의 대열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거든요. 강력한 충격 한 방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쾅 하고 내리치는 물리적 진동이 구역의 경계선을 흩뜨려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죠.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반복해서 맞아도 기껏 맞춰놓은 줄이 스르륵 지워져 버립니다. 아무리 꽁꽁 잘 보관된 최고급 네오디뮴 자석이라도 100년이 지나면 자성의 1% 정도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네,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저 기가 막히게 숨 막히게 느릴 뿐입니다.
마법처럼 보이던 자석의 힘은 사실 철저하게 연력학 법칙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도달한 시스템이 공간적 구조가 허락할 때마다 자기가 품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를 아주 조금씩 주변에 내어주며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붕괴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인간의 짧은 일생으로는 그 전체 과정을 도저히 관찰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진짜 과학은 언제나 솔직함을 요구하니까 저도 여러분께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강자성을 엄청난 정확도로 예측해냅니다. 수식들은 완벽하게 굴러가고 종이 위에서 계산한 숫자들은 실제 실험실의 결과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는 철이 자성을 잃어버리는 정확한 온도를 계산해낼 수 있고 특정한 합금이 어떻게 행동할지 백발백중으로 맞힐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맞춤형 자석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기가 막히게 잘 예측한다는 것이 그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 내내 우리가 붙들고 온 바로 그 구분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예측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 이것들은 전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철의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나란히 줄을 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도 알고 있죠. 물리학자들이 교환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이 줄 세우기를 만들어내는 원인도 진짜로 존재하는 현상이고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깊고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전자가 26개인 철에서는 이 특별한 배열이 더 낮은 에너지를 가져서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이웃한 코발트와 니켈까지는 그렇다 쳐도 바로 옆에 구리, 전자가 29개인 구리에서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전기는 그 누구보다 잘 통하는 구리인데 말이죠. 원자 번호로는 한 걸음 옆에 있을 뿐인데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의 재료가 되고 하나는 그저 전선이 됩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물리학이 엄청난 정밀도로 묘사해내고는 있지만 인간의 평범한 직관이나 논리로는 아직도 그 끝을 완전히 따라갈 수 없는 캄캄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교환 상호작용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사는 고전적인 현실 세계에는 비슷한 짝꿍조차 없습니다. 일상에서 굴러다니는 이미지로 비유해서 이해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이건 오직 아주 기묘한 양자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입자의 특정한 위치도 없고 완벽히 똑같이 생긴 두 전자의 정체성이 흐릿하게 섞여버리며 두 전자는 결코 같은 양자 상태를 차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아버린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묘하게 작용해서 간접적으로 스핀들을 나란히 정렬시키는 그 신비로운 힘, 오직 그 양자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밥 먹고 자석만 연구해 온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취미로 끄적이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논문을 쏟아내는 진짜 전문가들 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석학들조차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석이라는 이 경이로운 현상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어떤 모델로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과학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밀하게 잴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정밀하게 파고들고 지식의 한계선 앞에서는 한없이 솔직해지는 것. 그게 진짜 과학이니까요.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름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아는 척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의심하는 것 말이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잠깐 수백 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시절 사람들은 자석을 신화나 보이지 않는 힘, 혹은 돌멩이 속에 깃든 영혼, 아니면 비슷한 물질들끼리 서로 끌리는 공감의 주술 같은 걸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패러데이와 맥스웰이라는 천재들이 나타나 장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죠.
이건 거대한 진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밀한 기하학과 수학 방정식,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완벽한 예측이 생겨났으니까요. 그 뒤를 이어 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스피니, 그 다음엔 양자역학과 교환 상호작용이 등장했죠. 우리가 찾아낸 새로운 대답들은 항상 그 전의 대답보다 훨씬 더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얇게도 그 각각의 대답은 언제나 옛날보다 더 깊고 심오한 질문을 등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짜증나는 패턴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가장 올바른 패턴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에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벗겨낸 지식의 껍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의 껍질들과 정확히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쓸데없는 상상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무언가의 지도를 점점 더 상세하게 그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아마 자석이 하나쯤, 아니 꽤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장 볼 목록을 적은 메모지나 가족사진, 별로 안 중요한 영수증 쪼가리 같은 걸 꾹 눌러주고 있겠죠. 이 녀석들은 그 자리에 딱 붙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정지 상태 속에서 양자 물리학만이 완벽한 숫자로 묘사할 수 있고,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이유로 인해 수족의 전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나란히 스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작은 메모지를 붙들고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이 메모지를 냉장고에 가져다 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 자석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다시 떼어낼 때도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힘을 잠깐 빌려 썼을 뿐이지요. 자석이 밤새 쇠못을 붙들고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자기가 만든 힘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 신기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느 지점까지는 어떻게 설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기장이라는 이름표 너머로 스핀과 자구와 저장된 에너지를 지나 거의 그 누구보다도 더 멀리, 더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인류가 지금까지 밝혀낸 그 지식의 길이 정확히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 철은 되고 바로 옆에 구리는 안 되는지, 그 근원 앞에서 우리는 아직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요.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은 어쩌면 바로 그것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른다는 고백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음 여정의 출발점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저희 파인만의 길이 매번 도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혹시 냉장고 문을 여닫으실 일이 있다면 거기 붙어 있는 그 작은 자석을 딱 한 번만 다르게 바라봐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서 수족의 전자가 조용히 줄을 맞추고 있다는 걸 떠올리면서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세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새롭고 경이롭게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저희 파인만의 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호기심 넘치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